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그렇죠. 우리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들을 어떻게 먹어가고 있는지를 또 각 지역별로 봤었죠.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이제 이제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거기 이제 163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넣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의 민족운동 그냥 보너스 영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 올릴 건데, 그 영상 올릴 때 아프리카도 좀 같이 올릴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는 바로 164쪽으로 오고요. 중국의 개항과 민족운동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국주의적 식민지 팽창 정책, 식민지 확보를 위한 여러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그 식민지 침략을 당했었던 곳들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제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서구와 같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로서 또 발돋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중국부터 살펴볼 건데요. 양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중국과 관련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웠잖아? 안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배웠을 뿐이지. 자, 중국과 관련해서 교과서 60쪽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굳이 교과서를 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 아마 우리가 좀 가지고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우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명청의 대외정책과 세제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청나라겠죠. 아직 지금 청나라니까요. 자, 청해인, 처음에 해금 정책을 시행했고, 강희제 때 특히나 이제 반청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천계령이라던가 이런 이제 외부로 바다로 나아가는 걸 막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청 세력 평청한 이후에 해제됐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건 청나라는요, 상인의 해외 진출을 이 해금을 해제한 이후에는 해외 진출을 허용하는데, 특히나 유럽 상인들에게는 공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 교역을 허용했었고요. 이 공행이라고 하는 건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청나라는 해금이 해제가 된 이후에는 광저우에 설치된 공행을 통해서만 유럽 상인들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좀 여러 가지 공행이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 왜 영국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럼 공행이 뭐야? 서양인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해준 상인조합을 공행이라고 합니다. 즉, 광저우에 설치된 공행을 통해서만 유럽 상인들에게 우리가 청나라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164쪽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영국이라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버리죠. 자, 19세기 이후에 영국은요, 공행무역, 그러니까 방금 공행무역에 따른 청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행무역에 따른 대청무역. 자, 공행이랑만 무역을 해야 되니까 영국이 답답한 건 알겠어. 그런데 왜 청나라와의 무역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는지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교과서에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잠깐 멈추고 썼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공행무역 체제입니다. 오직 광저우, 오직 공행을 통해서만 유럽 상인들과 무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청나라산 차 있잖아요. 마시는 차의 수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청에서 영국으로 해. 이 영국에서 차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 그럼 차를 살 때 돈을 내겠죠. 그 돈이 뭐냐면 은이에요. 은. 그래서 청으로 은이 대량으로 들어와요. 즉, 영국 입장에서는 은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은 유출이 심각해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영국 입장에선 은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니까 청나라에 자, 우리 자유무역 좀 합시다. 우리 영국도 물건 좀 팔 것도 많고 우리 괜찮은 물건도 많아요. 자유무역 합시다 라고 하는데 청 거절합니다. 청 거절해요. 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선택한 건 참 지저분한
요즘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 마약도 좀 심각하다고 하죠. 마약인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출하게 됩니다. 밀수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편, 사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아편이 수출되니까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생길 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도산 아편을, 인도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인도에서 이제 아편을 생산을 해서 청나라에 팔아요. 그러면 청나라에서 아편을 사기 위해서 밀수입을 하기 위해서 또 은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 경제적 위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편을 사기 위해서 은 유출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사회적 문제는 뭘까요? 아편은 마약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심각하고요. 많은 사람들, 당시에 관리나 군인들도 엄청나게 아편 중독자가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아편 중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들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초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해 주죠. 청나라가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 아주 마약 단속, 아편 단속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딱 빡세게. 그래서 임칙서를 파견을 해서 아편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제 광저우 인근으로 이제 아편이 막 밀수입되는 곳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영국 상인들 막 혼낸 다음에 아편 박스를 이렇게 다 몰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태웠다고 하죠. 매각하거나 불태워버리거나. 아편 달성을 실시하게 되죠. 이러자 영국은 야, 그 무역하기 위한 물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서 자, 뭘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는 자,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전쟁이라고도 하죠.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840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단에서 살펴보는 주제가 뭐냐면 자, 아편 전쟁은 두 차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1차 아편 전쟁이라고 일단 주제를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청나라는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고요.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자,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면 요거 자, 1차 아편 전쟁과 그 결과로 맺은 조약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난징 조약의 내용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놔 봅시다. 상하이를 비롯해서 5개의 항구를 일단 개항을 합니다. 자, 청나라가 처음으로 공행이 아니라 이제 항구를 개항해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홍콩 지역을 영국에게 떼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양해줍니다. 다음, 자, 영국이 그토록 싫어했던 공행무역을 폐지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난징 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요. 이후에 추가 조약들을, 그러니까 추가 조약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에서 패배해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추가 조약을 통해 몇 가지 내용이 더 규정이 되는데 최혜국 대우, 영사 재판권 등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최혜국 대우와 영사 재판권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겠죠. 나중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지금 설명하고 갈게요. 최혜국 대우는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니까 청나라가 영국을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 대우해 준다는 소리예요. 자, 영국에게 사탕을 2개 주기로 조약을 체결을 해놨어. 그런데요,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내용을 보니까 사탕을 4개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영국과의 조약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따로 영국과의 조약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사탕을 4개를 주게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조약을 자동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규정이에요. 최혜국 대우도 불평등 조약이겠죠.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 치회법권이라고 했는데 자, 청나라에서 영국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청나라가 이걸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영사라던가 영국 사람이 이걸 재판하게 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일단 청나라는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요. 공행이 폐지되는 등의 내용,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제1차 아편 전쟁의 배경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청나라의 공행과 무역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차가 중요했어요. 차. 그다음 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인도를 하나 낍니다. 근데 문제는 판 물건이 뭐예요? 아편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뭐라고 부른다? 교과서 본문에다가도 좀 써놓으면 좋겠죠. 자, 뭐라고 부른다? 삼각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삼각무역. 그래서 자, 영국은 아편, 인도산 아편을 팔아서 청나라로부터 나온 은을 다시 인도로부터 빼오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빠져나간 은을 다시 가져오는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아편이 문제가 되죠. 영국은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고 차를 수입해서 무역 적자가 아까 얘기했죠. 계속되니까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밀수하는 이 삼각무역, 인도라고 하는 꼭지점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래서 삼각무역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어디쯤에다 자 여기 밀수출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잖아. 결국 삼각무역이 만들어진데 자 여기에 삼각무역 요렇게 써놓으면 아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적으로는 어쨌든 난징조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별로 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개항한 항구들 자체가 자 중국 청나라의 핵심 도시는 북경, 저기 연경 그 수도잖아요. 근데 수도 자체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개항한 항구는 남쪽 위주로 있었거든 당시에. 그러니까 수도와의 연결성도 좋지 않고요. 중국 자체가 물건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아직 가능했거든. 그래서 별로 수출이 늘지 않으니까 영국 입장에서 아 뭐야 라고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이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해서 구실로 해서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쳐들어가죠. 참, 영국도 대단합니다.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에로 사건이 뭐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 왼쪽에 설명이 우리 교과서에는 에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자, 뭐냐면 그 에로라고 하는 배와 관련된 배 이름이요. 배 이름인데 여기에 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영국 국기가 있었는데 그 영국 국기가 훼손됐다. 뭐 영국 국기를 밟았다. 뭐 이러면서 영국 국기라고 하는 우리 영국의 상징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아니 뭔가 좀 이상하죠.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고 구실을 찾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걸 구실로 해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 영국이 일으킨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프랑스도 들어갑니다. 자, 영국이 프랑스한테 야, 우리 좀 같이 갈까? 라고 했더니 이제 프랑스도 아, 잠깐만 이유 좀 찾을게 라고 하는데 이유를 찾은 게 이거예요. 이제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피살당했다 라고 하는 빌미로 해서 영국 측에 같이 가담합니다. 콩고물 좀 얻어 먹으러 간 거죠, 프랑스도. 자, 2차 아편 전쟁에서도 여전히 청나라는 패하게 되고요. 두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다음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두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베이징 조약이 들어간 거 보니까 수도까지 털렸나 봐요. 그죠? 자, 1856년에 2차 아편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쓰세요. 선생님 귀찮아서. 자, 두 번째 문단의 제목은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좀 구분을 해줍시다. 자, 선생님이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 텐진 조약을 노란색으로 했고 베이징 조약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노란색으로 밑줄 긋는 건 텐진 조약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좀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계속 주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청나라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정식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 같은 경우에도 텐진 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텐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쉽게 생각하면 서울 입장에서 인천 같은 데예요. 자, 북경이랑 매우 가까운 항구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개항을 요구합니다. 자, 텐진 조약에 텐진 등의 추가 개항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베이징 조약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주롱반도 일부 지역을 할양한다. 홍콩 밑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콩 일부 지역을 또 떼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색이 베이징 조약, 노란색이 텐진 조약이라고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차 아편 전쟁 과정에서 2차 아편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조약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여기 써있죠? 조약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좀 중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때 러시아가 또 청나라랑 따로 조약을 맺습니다. 아이윤 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 이름은 알 필요 없고요. 요 시기에 이제 청으로부터 연해주 지역을 얻게 됩니다.
연해주 지역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전에는 북한 위에 지역이 다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얻으면서 북한 오른쪽, 요쪽 위쪽 지역 구석탱이가 지금도 북한이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 지역을 얻은 게 러시아가 요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이제 연해주를 얻게 되고 결국 이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2차 아편 전쟁까지 자, 완전하게 지금 영국과 프랑스에게 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아편 전쟁이 발생하고 있을 무렵 그때쯤 해가지고 자, 청나라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청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진행 중이었거든요. 자,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에 시작이 돼서 1864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2차 아편전쟁 1856년에 시작됐었잖아. 그러면 내부적으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는 와중에 또 아편전쟁까지 더 터진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제1차 아편전쟁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먼저 청나라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어요. 야,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라고 했었던 이 중국 청나라가 그냥 서양 세력이랑 한판 붙으니까 그냥 깨져버렸어요. 손상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농민들의 생활이 왜 궁핍해지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조약 내용에 안 넣는 건데 전쟁 과정에서 전쟁이 끝나고 조약을 맺게 되면 승리한 쪽이 패한 쪽에게 배상금을 받습니다. 즉, 패한 쪽은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겠어? 세금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뭐 많고 재밌는데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떨어졌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빵 하고 꿨는데 그 꿈에 뭔가 이제 하나님이 크리스트교 그 기독교에 하나님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홍수전이 자기는 이제 예수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상제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배상제회라고도 하고요. 이 상제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상제회를 조직을 하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태평천국을 건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경을 보자면 일단 크리스트교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농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또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선생님 지금 체크를 안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때 태평천국이 내걸었던 거는 멸만흥한이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자,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만든다. 청나라는 여진족, 즉 만주족이 만들었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한족의 국가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태평천국 운동의 슬로건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수전은 이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태평천국이 엄청나게 세력을 크게 확대시켰었거든요. 자, 태평천국은 나라 이름이에요, 진짜로. 나라 이름.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그는 천조전무제도라고 하는 개혁안을 통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남녀를 평등하게 한다. 라던가 아니면 자, 만주족이 내세웠던 변발이라던가 아니면 전족과 같이 옛날부터 내세워오는 악습들. 전족은 중국이 발이 작은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발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들의 발을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진짜 나중에 전족한 여자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발 모양을 보면은 그 붕대 꿍꿍꿍 감아놓은 거 보면 발이 이래. 발이 작은 여자들이 예쁘다고 옛날에 그랬어가지고 굉장히 악습이죠. 이러한 전족 같은 것들을 금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태평천국의 수도가 어딘지 알아두시죠? 난징이라는 곳입니다. 이 난징, 아까 난징 조약 맺었던 그 난징 있죠? 이 난징에
수도를 세운 태평천국은요, 한때 아까 말했죠,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서 베이징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을 떨칩니다. 즉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 입장에선 지금 태평천국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프랑스가 또 쳐들어온 거야. 굉장히 머리가 아팠겠죠. 자, 그런데 태평천국 운동은 홍수전이 이제 물러난 이후에 내부 분열이 좀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진압이 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진압되는지 봅시다. 먼저 진압되는 거, 태평천국의 내부 분열, 그리고 향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태평천국을 진압하는데요. 자, 향용이라고 하는 단어 좀 알아둡시다. 자, 향용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그냥 보이죠? 안 지워도. 자, 그 천조전무제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요 날개를 넣어놓은지 몰랐네. 자, 태평천국에서 실시한 토지제도로 지주전호제, 자, 지주가 있고 농사 짓는 애들에게 이제 빌려주는 이런 지주전호제를 부정하고요. 토지를 균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랑 연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남녀 차별 없이 토지를 가족수에 따라서 분배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향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용 체크하세요. 체크하면 신사 기억나요? 청나라의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는 지배층들이라고 했죠. 신사층들이 조직한 지방의 군사조직인데, 임시군사조직이에요. 즉 어떤 느낌이냐면 사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그 향용들을 상군이라고 불렀고, 이용장이 데리고 있었던 향용들을 회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종의 각각의 신사층들, 이제 힘 있는 신사층들이 데리고 있는 군사조직으로서 사병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번 이용장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신사, 한인들입니다. 한족들입니다. 이 한족들이 뭔가 이제 임시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태평천국을 진압하는데 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자, 이 중간에 태평천국 운동이 1851년부터 64년까지니까 이 중간에 2차 아편전쟁이 끝나죠.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는 게 1860년이거든요. 베이징 조약으로 많은 이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권을 얻었는데 서양 세력들이 보니까 지금 청나라가 태평천국한테 털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태평천국이 만약에 청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기들이 조약을 통해서 얻었던 이권들 다시 뭔가 정리하고 전쟁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징 조약으로 각종 이권을 얻은 이 바로 서양 세력들이 청나라를 지지하면서 태평천국을 진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결국 서양 세력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홍수전 사후에 태평천국은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 내부 분열도 있고 향용, 그 다음에 서양 세력들의 간섭까지 들어오면서 태평천국이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향용을 이끌고 있는 한인 신사들이 뭘 봤냐면, 야, 서양 세력들 군사력 진짜 장난 아니더라, 이런 걸 봤겠죠. 같이 진압 과정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165쪽입니다. 청은 아편전쟁. 자, 일단 서양 세력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우수하다는 걸 느낄 기회는 참 많았습니다. 아편전쟁으로 2차례나 털렸죠.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 과정에서 서양 세력들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진압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는 아편전쟁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 서양 군사력이 매우 우수하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서양의 무기들을 우리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도 군사력 같은 걸 좀 키우자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게 양무운동이 전개된 배경이에요. 자, 그럼 양무운동은 누가 주도해서 전개가 됐느냐? 중앙정부가 주도했느냐? 아니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운동은 누가 주도했냐? 태평천국 진압의 공을 세운 방금 봤던 상군이라고 하는 향용을 이끌고 있었던 중국번이라던가, 아니면 회군이라고 하는 향용을 이끌고 있었던 이용장이라던가, 이런 한인이라고 하면 한족 얘기하는 겁니다.
한족 관료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도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번, 이용장 등 한인 관료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양모운동은 그러면 근대화 운동이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했느냐? 아니에요. 자, 양모운동은 명백하게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중체,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두고 서쪽에서 필요한 걸, 서양에 필요한 것들만 용 갖다 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교 문화, 중국의 제도, 뭐 황제 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의 정치 제도 아니면 중국의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은 안 바꿔요. 그대로 두고 서양에서 필요한 무기, 서양의 기술력 같은 것들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전하게 정말 서양식으로 뭔가 정치 체제도 바꾸고 이런 근대화 운동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슬로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을 바탕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군수공장. 군사력을 보고 반했으니까 무기 같은 것들 받아들이고 하려면 군수공장 건설해야겠죠. 그리고 근대적인 의미의 육군, 그 다음에 해군도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대들이 만들어져요. 뭐 북양함대, 복건함대 이렇게 함대들이 몇 가지 만들어지는데 뭐 규모가 엄청 크진 않았고요. 해군을 창설했고 근대적인 의미의 회사도 설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돌리려고 하면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광산 개발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자, 그리고 군대를 운영하고 군사력을 받아들이려면 무기만 좋으면 돼? 아니죠. 뭐 교육도 제대로 돼야 뭔가 지휘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근대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신식 학교도 세우고 필요하다면 유학생도 외국에 보내가지고 뭔가 공부도 시키고 이러한 방금 선생님이 체크했던 여기까지의 부분이 뭐겠어요? 양모운동이 실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문단이 바뀝니다. 그러나 양모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 양모운동은 방금 얘기했죠. 이 중체소용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의식이라던가 즉 뭐 유교 문화라던가 아니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 정치 제도적인 개혁 없이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사실 이게 중체소용의 내용이에요. 이게 중체소용의 내용이야. 이거 자체가 한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온다는 건 그 기술을 만들었던 그 지역의 문화까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딱 잘라내고 기술만 받아들이겠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기술만을 도입하려 하였고 이게 한계 첫 번째예요. 한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살펴보는 부분은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양모운동이 가지는 한계, 도입하려고 하였고 자체가 한계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죠. 중국번, 이용장 등 한인 관료들이 각자 해요. 중국번은 자기가 기반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용장은 이용장이 기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각자 해요. 각자 군수공장도 세우고 각자 뭐 교육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즉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각 관료별로 개별적으로 추진이 됐다.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죠. 한계론에 추진이 돼서 사실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계는 아닌 뭐 결과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한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모운동은 대체로 1861년 정도에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1861년부터 1894년까지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1894년이 어떤 해냐면 청일전쟁이 발생한 해고, 사실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끝나긴 하지만 1894년부터 이미 청나라는 일본에게 또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무기, 서양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고 개혁을 막 했는데 뭐야? 일본한테도 줘? 뭐가 나아지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러한 한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라고 부드럽게 써있지만 사실상 청일전쟁으로 청나라와 일본 전쟁에서 사실상 청이 패배하면서 양모운동은 실패했다라고 확정 지어지게 돼요. 자, 이 이전에 우리 전에 봤죠. 프랑스가 인도에서 영국한테 지고 동남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타겟을 잡았던 데가 베트남이었어요. 근데 베트남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냐면 또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결국에 프랑스가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져요. 그것도 이 사이에 있는 일이거든.
1883년, 84년 요때예요. 그러면 청나라가 프랑스와도 지고 일본과도 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 아, 양모운동 이거 별로 효과 없는 거 아닐까? 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종지부를 찍었던 게 일본한테 진 거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깐 뭐 다음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먼저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169쪽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청일전쟁 일본 쪽에 조금 써 있어가지고 169쪽으로 가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기계제조는 현재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이며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거의 근본이다. 오른쪽 날개에 있는 글이에요. 신이, 이용장 스스로 얘기하는 거, 신이 뜻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건 서양 기계가 농경, 직포, 옷감 만드는 거, 인쇄, 도자기들의 용구를 모두 만들 수 있고 민생의 일상에 유의미한 것이지 오로지 군사 무기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 지금 어디에 완전 집중하고 있어요? 기술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중체소용이라고 하는 걸 또 잘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양문동은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는데 교과서 169쪽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쯤 1894년에 이제 자, 우리 한국사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국사 같은 게 이런 데서 이제 아주 빛을 발하는 거죠. 자, 조선에 청나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왔어요. 일본이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들어왔었고 또 청나라는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거 이후에 또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내 거니 니 거니 막 서로 뭔가 영향력 대결을 하던 가운데 꽝 하고 결국 그러면 조선은 누구 건데 하고 부딪혔던 게 결국 청일전쟁이죠. 이게 청일전쟁의 배경이에요.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으로 뭐가 터졌어요? 청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세계사에서 조선을 저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남의 나라 같죠, 좀? 청일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자, 전쟁 과정까지 일일이 다 할 필요 없고요.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전쟁이 있으면 전쟁이 마무리되는 조약은 꼭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는데 막대한 배상금뿐만이 아니라 자,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왼쪽 위에 있는 랴오뚱반도, 요동반도라고도 하죠. 요동반도와 타이완이 어디야? 대만입니다. 대만을 이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에는 랴오뚱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일본 부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할 건데 더 내용도 나와 있고 일단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청이 조선에 더 영향력을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일본과 부딪히면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고 청은 어떻게 됐다? 졌다예요. 청은 졌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대만,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모운동은 양모운동대로 실패했고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어요. 그럼 청나라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양모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중체소용이라고 하는 슬로건에 물음표를 띄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과연 진짜 서양의 무기,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고 다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165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서 진행된 게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쭉 연결하면 스토리가 안 이어지는 건 없어요. 자,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사람 이름 캉유에이, 그다음에 량치차오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개혁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이 뭘 요구하냐면 나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정치 제도, 서양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서양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청나라는 중체소용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양모운동을 했지만 그러한 일본에게 졌다. 그럼 우리도 반성하고 서양의 제도, 서양의 법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우리도 헌법 만들어서 입헌 군주제 도입하고 이런
정치제도 개혁까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모운동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일본을 본떠서 우리도 서양의 정치제도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일전쟁 패배의 충격 플러스 양모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캉유웨이가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이런 상소문을 하나 올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유신, 즉 일본 메이지 유신의 발단을 살펴보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 신하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습,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고칠 목적으로 여론을 모아서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의 좋은 법 도입을 약속했던 게 일본 개혁에 좋았던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정에다가 자,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하나 쳐다볼게요. 자, 변법자강운동 시기에 제도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거거든요. 청나라도요. 조정에 제도국을 만들어서 인재를 발탁하고 정치 제도를 쇄신, 고친 것. 세 번째, 천하의 인사들에게 상서를 허용하고 국왕이 이를 열람해서 그러니까 많은 인재들에게 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적절한 방안을 제출한 자는 오케이, 제도국의 발탁, 너 일 좀 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소문을 올렸고요. 결국에 강유웨이와 량치차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광서제, 당시 황제입니다. 당시 화제. 나중에 조금 더 이름이 나올 거예요. 왜? 광서제는 당분간 조금 더 뭔가 계속 재위하고 있을 거거든요. 광서제의 신임을 얻어서 자, 과거제도 문제가 있으니까 과거제도 개혁합시다. 새로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공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고요. 행정, 교육, 경제 방면에서 우리가 모두 다 근대적으로, 즉 과학기술 아니면 무기, 군사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려고 할까요? 헌법, 입헌군주제까지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변법자강운동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도 세력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두 명이 나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한다면 또 캉유웨이입니다. 자, 그런데 변법자강운동이 진행이 되자 원래 만약에 자, 서양의 여러 제도, 서양의 여러 이런 것들, 정치제도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별로 좋을 게 없죠. 피해를 보잖아. 오히려 권력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뭔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보수파들, 그 우두머리가 서태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서태후 등의 보수파들이 일으킨 정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술정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변법자강운동이 일어나자 권력을 내려놔야 할 것 같던, 기득권의 침해를 받을 것 같았던 이 서태후 등의 보수파가 이 변법자강운동 주도 세력들을 공격했던 사건이 바로 이 무술정변입니다. 그래서 무술정변으로 100일 천하로 끝나게 돼요. 100일 만에 결국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또 한 번 중국은 개혁의 기회를 놓쳤네요. 그렇죠? 변법자강운동으로 개혁의 기회를 또 놓쳤습니다. 아쉽죠? 자, 그러면 이제 166쪽으로 넘어가서 변법자강운동 이후에 자, 먼저 기회를 놓친 이 중국은 앞으로 더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6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변법자강운동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광서제라는 황제는 계속 재위 기간이고요. 이번에는 캉유웨이나 량치차오 같은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이 아니라 보수파들, 서태후와 같은 보수파들이 다시 집권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뭐 양모운동도 하고 변법자강운동도 하는 과정에서 뭐 계속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뭐가 제국주의 열강들, 여러 서양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권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확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뺏어 먹을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 쪽쪽쪽 빨아먹으려고 이권을 쭉쭉쭉 가져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가속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텐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맺어졌던 조약의 내용을 보면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가 있죠. 그러면서 이 서양 세력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크리스트교, 기독교의 확산, 이런 것들도 민중들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외세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나오죠. 백년교도. 자, 그냥 백년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 성향의 사람들, 일부 민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종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산둥반도라고 하는 곳을 근거지로 해서 또 나올 거니까 지도 한 번만 볼까요? 산둥반도는 여길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팔 뻗은데 이렇게 여기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일부 백년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조직을 만드냐면, 자, 제목에도 써있죠. 의화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 의화단은 뭔가 약간 의화권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무술 훈련하고 약간 이런 원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화단이라고 하는 데는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성향도 있어가지고 막 부적 붙이면은 뭔가 우리 몸을 지켜줄 것이다 막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고 막 이랬다고 하죠. 이 의화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뭔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 뭘 전개하느냐? 자, 반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뭐야? 결국에 이권 침탈에 대한 반대, 크리스트교 확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자, 계속해서 운동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슬로건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죠. 자, 의화단 운동의 슬로건은 부청멸양이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태평천국 운동과 헷갈리지 마세요. 태평천국 운동은 멸만흥한이었습니다. 만주족을, 즉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 국가를 세운다 했는데, 여기는 서양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뭘? 청나라를 부가 돕다라는 뜻입니다. 청을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청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일단 청나라를 돕자라는 느낌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보니까 의화단의 공격 대상은 주로 외국인, 또 교회, 그리고 서양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철도, 그리고 서양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전실시설 같은 근대적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부셔요. 파괴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벌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조금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자, 당시에 왕조라고, 어쨌든 그냥 청이라고 봅시다. 청정부라고 써볼게요. 자,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의화단 운동이 어때 보일까요? 생각보다 괜찮죠. 부청멸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청나라를 도와주겠대. 그래서 대놓고 도와주면 서양 세력들한테 뭔가 미움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청정부가 은연중에 이 의화단 운동을 후원을 해줍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단 말이야. 근데 너무 대놓고 도와주면 서양 세력들이 반발을 할 수 있으니까 청정부가 은연중에 좀 후원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외국인들, 자, 왜 서양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도 막 죽고 막 자기들의 이권이 막 부서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영국, 일본, 러시아 등등등등 8개 국가가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서양 플러스 일본 세력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의화단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들이 베이징을 점령한 뒤에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체결하는 조약이, 자, 체크, 신축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요 조약이 체결되는 해가 신축년이어서 신축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1901년이고요. 베이징에서 맺어졌다고 해서 베이징의정서라고 얘기도 합니다. 베이징의정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신축조약으로, 자, 너무나 의화단 운동으로 너무나 부서진 게 많잖아요. 서양 세력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신축조약으로 외국 군대가 이제 베이징에 주둔하게 됩니다. 뭐야? 우리 지켜야겠는데? 라는 명목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조약 이후에는 베이징 수도에 외국 군대까지 주둔하게 되는, 자, 진짜 중국이 정말 이제 곧 정말 망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 거죠. 상황 자체가. 자,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아까는 변법 자강운동을 무너뜨리려고 무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켰던 그 보수파들 있잖아요.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그 보수파들이 이제는, 자, 여기 마지막 문단에다가는요, 여러분들 이 접속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을 하나 딱 붙여주면 좋을 거예요. 이제서야 보수파는 개혁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근대적인 관료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신식 군대를 양성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과거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변법자강운동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제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 일단 과거제를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관료를 뽑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요. 뭔가 이제 이전에 개혁의 내용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지방의회 지역마다 지방의회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결국에 우리 헌법 제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헌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의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즉 신축 조약으로 인해서 정말 청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개혁을 보수파가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아직 황제 광서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혁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서제 시기에 있었던 개혁, 새로운 정치라고 해서 광서신정이라고 부릅니다. 광서신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광서신정은 신축조약 이후에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개혁을 하는 느낌이라고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흐름 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흐름을 다 가지고 가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단순히 외우는 걸 떠나서요. 자, 이 부분을 가져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특강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요게 이제 광서신정 당시에 광서제가 내렸던 개혁 칙령입니다. 자, 중국이 약해진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습이 강하고 법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서양의 방법을 배운 것은 언어, 문자, 제조, 기계뿐이다. 우리가 제대로 서양의 여러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서양 기술의 겉모습이지 서양 학문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의 법률, 국가의 여러 예법, 행정, 민생, 교육, 과거제도, 군사, 재정, 돈 등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없애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합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밖에서 가지고 와야 할 것, 안에서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각기 아는 바를 모두 말하고 각기 자기가 본 게 있으면 본 걸 다 나열해서 2개월 이내에 모두 상주 나에게 알리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이 개혁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열강의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기 직전에 즉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려던 8개국 연합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태후 보수파의 우두머리였죠. 탈출한 서태후는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여기 하나 넣자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광서제는 고위 관료들에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나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상주하도록 명하였고 제출된 개혁안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광서신정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청나라 정부는 군사, 교육 등에서 개혁을 추진했고요. 러일 전쟁 이후에는 러일 전쟁 이후에 이야기까지 할 겁니다. 자, 러일 전쟁 이후에는 입헌 정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입헌 준비, 아까 얘기했죠. 교과서에 써 있었죠. 입헌, 즉 헌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했죠. 그래서 준비 계획을 공표해서 1908년에 흠정 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헌법을 발표합니다. 헌법을 발표해요. 물론 저것도 문제가 많은 헌법이긴 했지만 어쨌든 헌법을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서신정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많은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청나라에 실망했습니다. 양모운동? 말도 안 돼. 청나라가 일본한테도 졌어요. 그런데 변법자강운동, 제도개혁? 망가뜨렸다가 이제 의화단 운동 이후에 신축조약이 맺어지고 나라가 이상해지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미 오래전부터 청나라에 실망한 사람들 아주 많단 말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그 실망감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거냐면 외국에 나가서 실제 서양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청의 지배에 실망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은 답이 없다. 청을 타도하자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등장하죠. 순원, 손문 한자로는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쿄에 있었거든요. 도쿄에서 있었던 청나라를 타조하자는 여러 혁명단체를 모아서 조직을 만듭니다. 중국 동맹회.
조직을 하게 됩니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중국 동맹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동맹회에서 뭘 주장하냐? 삼민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고요. 뭘 얘기해요? 헌법 만들어서 입헌군주제 아닙니다. 공화국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동맹회에서는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 실망한 사람들이 계속 혁명단체를 만들고 있었고 순원은 도쿄에서 그걸 합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고 그래서 삼민주의, 공화국 수립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교과서 166쪽 밑에 있는 삼민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럽과 미국의 발전이 3대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 손문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것은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다. 각각 다 민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요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삼민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구미, 서양의 세력들 그리고 미국까지 독립하였다. 하지만 얼마 뒤에 그 나라들도 제국이 되어 전제정치를 행하자 피지배자들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됐고 민권주의가 일어났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제군주제가 무너지고 헌법이 기반이 된 입헌국가가 만들어졌다. 이제는 경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민생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순원은 중국 동맹회에서 기관지를 내거든요. 기관지라고 하는 거는 중국 동맹회에서 하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방향성을 뭔가 보여주는 신문이라던가 잡지를 얘기합니다. 자, 체크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보라고 하는 것을 창간하면서 발간사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자, 삼민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입니다. 자, 민족주의는 뭘 얘기하냐? 이겁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족, 한민족이 세운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면 민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즉 공화정의 국가를 수립하는 거예요. 합쳐보면 만주족의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족이 공화정의 국가를 세우자는 거예요. 자, 그럼 민생주의는 뭐냐? 토지제도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개혁을 통해서 국민들, 백성들, 민생들이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생주의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민주의와 관련해서요. 자, 그래서 삼민주의는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삼민주의를 내세운 중국 동맹회의 활동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보고 있었어요?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요 신해혁명의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가운데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벌이고 있었냐면 서양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철도 짓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의 철도를 만들자 막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영철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철도 짓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정부가 돈이 모자라니까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청정부가요. 돈이 모자라요. 재정난이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민영철도를 어떻게 하겠다? 싹 다 국유화하겠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만드는 중인 것도 있고요. 민영철도를 어떻게 국가의 것으로 하겠다라고 해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돈이 모자라니까 철도를 만들고 있고 민영철도를 싹 다 국유화해가지고요. 이거를 서양에게 팔거나 아니면 만들 권리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철도 부설권이라고 하죠. 철도를 만들 권리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자 사람들이 야, 니들이 뭔데? 나라가 해준 게 뭔데? 갑자기 이걸 국유화를 하냐라고 하면서 스촨, 사천 지방이라고 하죠. 음식 되게 매운 데 있잖아요. 자, 스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반대하는 운동. 자,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라고 써 있으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일어나니까 청나라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 운동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아주 발단으로서 큰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지역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우창이라고 하는 지역, 좀 이따 지도에서 볼 겁니다. 우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혁명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신군들이 봉기를 합니다. 우리 우창봉기라고도 불러요. 우창 신군 봉기. 혁명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신군들이 봉기하면서 결국 뭐가 터지게 됩니까? 신의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신군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광서신정에서 신식군대 만들었다고 했죠. 그 만들어진 신식군대가 이 신군이에요. 그래서 혁명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 신식군대, 신군들이 우창 지역에서 봉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도 한번 보면 자, 여기 우창에서 봉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창 봉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서 전 각 지역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 성이죠. 자, 중국은 당시 이제 각 지역 가장 큰 행정구역이 성이었는데 각 성들이 우리도 청나라 정부에 반기 든다 막 이러면서 독립을 시작해 우창 봉기 이후에.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게 자, 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우창 봉기 이후에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혁명의 지지를 보냈던 곳이 빨간색이고요. 이 파란색 지역들이죠. 이 파란색 지역들은 마지막까지 청나라의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창 봉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신의 혁명이 진행되면서요. 자, 이듬해 방금 신의 혁명은 1911년에 있었고요. 1912년을 얘기합니다. 이런 혁명파 세력들은 자, 중화민국을 수립합니다. 이제 따로 나라를 수립하게 되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 중화민국의 수장은 저 임시대총통이라는 자리입니다. 임시대총통, 처음에 순원이 이제 임시대총통이 됩니다. 그래서 순원을 임시대총통으로 선출하여 수도는 난징으로 정합니다.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자, 난징이라는 곳에서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순원이 임시대총통에 취임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된다. 1912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네요.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징에서 2대 임시대총통에 취임을 한대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청나라는 자, 이제 거의 몰릴 때까지 몰렸습니다. 청나라는. 그래서 당시에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저 혁명 세력들 싹 다 쓸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안스카이를 내세워서 혁명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사람이를 자, 위안스카이를 내세워서 혁명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위안스카이는 여러분들이 뭐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자,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가가지고요 혁명 세력을 진압하러 간다고 갔다가 이 혁명 세력이랑 협상을 해요. 그래서 그 협상의 결과가 뭐냐면 자, 그러면 너희가 여기 써있죠? 혁명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혁명 세력 입장에서는 네가 청나라를 무너뜨려 주면 우리가 중화민국의 임시대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 너한테 주겠다. 위안스카이는 이렇게 나쁠 거 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선통제, 당시 황제입니다. 선통제를 퇴위시킴으로써 청이 멸망합니다. 청나라가 이렇게 그냥 되게 허무하게 멸망을 해요. 이렇게 멸망을 해요. 자, 그러면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아까 약속했던 게 뭐였죠? 임시대총통을 누구에게 주겠다? 위안스카이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2대 임시대총통에 취임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음으로 여길로 가는 겁니다. 자, 순원을 대신해서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 자, 167쪽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자, 순원을 대신해서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자, 그런데 아까 조금 걸리는 게 있네.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나만 써놓죠. 손을 잡았을 때 타협의 내용이 뭔지 하나만 써놓죠. 자, 청 왕조를 멸망시켜주면 청왕조를 멸망시켜주면 뭐 하겠다?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양보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타협이 이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가 청을 멸망시켜 준 거고요. 선생님 지울 테니까 멈춰놓고 쓰던가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순원을 대신해서 이제 2대 대총통, 임시 대총통 자리에 누가 올랐어요? 위안스카이가 오릅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는요, 다시 한번 또 배신을 때립니다. 말했죠? 배신의 아이콘이라고요. 또 배신을 때려요. 누구를 배신해 이번엔? 혁명파를 배신합니다. 혁명파를 탄압하고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안스카이는요. 애초에 이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위안스카이는 최후에는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중화민국을 바탕으로. 야, 이거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잠깐 황제에 오르거든요? 황제 자리에. 재정으로의 복귀를 시도해서 황제로 취임하였는데, 다행인 건지, 뭐 인간으로서는 안타까운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병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죽어요. 자, 뭐 이건 밑줄 그을 필요 없어요. 자, 재정으로의 복귀를 시도해서 황제로 잠깐 취임을 합니다. 자, 중화민국이 진짜 엄청나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죠.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 국가를 만들었는데 다음으로 넘겨준 놈이 갑자기 황제 정치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위안스카이는 원래 군사 세력입니다. 군사 세력이에요. 원래 강한 군대의 어떤 그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안스카이 밑에 되게 군사력이 강한 부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니까요,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리죠. 권력이 텅 비어버리죠. 그러면 위안스카이 밑에 각자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한 세력들이 이 텅 비어버린 공백, 텅 비어버린 권력의 자리를 내가 먹겠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제 봐보세요. 위안스카이 사후에 중앙정부의 통제 기능이 마비됩니다. 권력이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쩌린 등 이 밑에 있었던 여러 군사 세력들, 뭘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묶어서 군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군벌이었고요. 장쩌린. 어디 지역이냐면 동북 지역이라고 해서 만주 지역의 군벌입니다. 장쩌린. 만주 지역에. 자, 나중에 이 장쩌린의 아들이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쭉쭉쭉쭉쭉 가보면 몇 페이지에 등장하나, 여러분들은 볼 필요 없어요. 몇 페이지인지 그냥 알려만 주려고 하니까. 어디냐. 자, 179쪽에 보면은 장쩌린의 아들 이 장쉐량이라고 나오는데요. 나중에 아들이 좀 더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장쩌린 등의 군벌들이 난립을 한다. 그래서 자신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장쩌린은 동북 만주 지역이겠죠. 자신의 근거지에서 휘하의 군대를 보유하고 각자 지역에서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약간 일종의 진짜 또 다시 한번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군벌들. 이들 군번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벌이라고 하는 걸 다시 배울 겁니다. 북벌을 완료할 때까지 베이징의 중앙무대의 권력, 그 텅 비어버린 공백이 되어버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정치적 다툼, 실제 전쟁도 많이 벌어지고요. 내부에서 군벌들끼리의 그런 각축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이후에는 군벌들이 난립하는 군벌 시대가 잠깐 전개가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1912년 언저리까지 왔어요. 자, 서양도 우리가 대충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 얘기했죠. 자, 그 시기 언저리까지 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167조. 많은 지식인들이 또 실망을 했습니다. 무슨 실망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나라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혁명운동을 벌였고요. 그 혁명, 신의 혁명의 결과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공화정치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만 같았겠죠.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2달 정도가 지나자 갑자기 2대 대총통으로 발음이 겁나 안 되네요. 2대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올랐고요. 이 위안스카이가 취임한 뒤에 보였던 행보는 뭐냐면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위안스카이가 죽으니까 군벌들이 난리를 치면서 뭔가 나라가 정말
뭐가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실망이에요. 신해혁명 이후에 많은 지식인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벌이게 됩니다. 신해혁명 이후에 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천두슈와 같은 사람인데요. 지식인과 학생들이 뭘 전개하냐? 신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걸 전개하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실망들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화운동의 내용을 좀 볼게요. 신문화운동의 핵심은 이겁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봉건적인 유교사상, 이게 지금 중국을 다 망쳤다. 유교사상을 비판하고 핵심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자. 뭐야? 서양의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해서 중국 사회가 아예 정신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로운 문화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의 과학, 그 다음에 민주주의입니다. 요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문화운동을 알리고 더 널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잡지를 간행합니다. 신청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한 대중이, 자, 여러분들 중국이 굉장히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어려운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자예요. 한자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한자는 뜻글자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자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간체자가 조금씩 쓰이고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체라고 합니다. 그 중국은 지금 간체를 쓰죠. 간단하게 바뀐 번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가 번체예요. 번잡하다라고 하는 뜻의 번체인데 복잡하다라고 해가지고 대중이 문학이라던가 새로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을 요때쯤 해가지고 간체도 좀 많이 쓰이게 되고요. 또 글을 구어체, 말하듯이 쓰자라고 하는, 말하듯이 쓰는 글을 백화문이라고 불렀대요. 당시에 백화문. 그래서 구어체로 글을 쓰는 백화운동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많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이 신문화운동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신문화운동이 전개되는 중에 자꾸 이런 걸 까먹어. 자, 오른쪽 날개에 있는 겁니다. 자, 청년에게 삼가 고함.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나? 신청년이란 잡지입니다. 자, 자주적이되 노예적이지 마라. 진보적이되 보수적이지 마라. 진취적이되 은둔 숨지 마라. 세계적이되 쇄국 나라를 막지 마라. 실력이되 허세적이지 마라. 과학적이되 상상적이지 마라. 청년 잡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신청년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천두슈, 아까 얘기했던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천두슈가 창간한 잡지입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이름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신문화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우리 아직 1차 세계대전 얘기 안 했지만 여기서는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세계대전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죠. 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중국이 요구했던 게. 자, 뭐냐면 자, 1차 세계대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1차 세계대전에 나중에 패전국으로 나오게 되는 데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아까 봤던 이렇게 팔뿅 튀어나와 있었던 산둥반도 지역 있죠. 산둥반도 지역을 독일이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장악하고 있었던 산둥반도를 누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차지하게 되냐면 독일을 물리치고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산둥반도를 먹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게 21가지 요구를 해요.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걸 중국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21개조 요구가 굉장히 사실상 우리는 중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중국의 주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요소가 많은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뭐라고 요구를 하냐? 산둥반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독일에게서 뺏어왔지만 그 산둥반도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구 이런 거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중국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파리 강화회의 승전국들 일본도 승전국 중에 하나였고요. 승전국으로 모여있던 여러 제국주의 열강 국가들 그 국가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겠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신문화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들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게 사실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19년 베이징의 학생들이天安門 광장에서 격렬하게 항의를 벌이게 되는 날짜가 5월 4일이었고요. 우리는 이 운동을 5.4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처음에 이제 베이징 대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베이징의 학생들이天安門 광장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상인과 노동자가 가세하면서 시위가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뭐가 요구되었냐면 자, 일본의 중국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21가지 요구를 했다고. 21개조 요구를 철폐하라. 지금 일본과 뭔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저 군벌 정부, 군벌 세력들을 없애자. 그리고 지금 중국을 통째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일본과 붙어먹고 있는 저 친일파들 타도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5.4운동에서 외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5.4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엄청 크게 거세게 일어나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 줬어야 됐고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요 이거에 대한 액션으로 이건 이제 결과 이 전개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게 5.4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요 당시에 자, 파리 강화회의로서 즉 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는 조약으로서 맺었던 게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럼 이 베르사유 조약에 중국 입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베이징의 군벌 정부가 결과적으로 5.4운동의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게 되고요. 이후에 몇 년 후에 회의를 통해서 열강은 중국의 영토를 더 이상 뜯어먹지 않는다. 영토의 보전을 약속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5.4운동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직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부터의 중국의 내용, 즉 5.4운동 직후의 모습은 어디서 볼 거냐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거기에서 다시 중국의 모습을 살펴볼 거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7쪽 밑에 보면 3.1운동과 5.4운동이라고 해가지고 3.1운동이 5.4운동에게 두 달 후에 있었던 5.4운동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중국 내용이 좀 길었죠? 근데 뭐 4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스토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토리를 연결해가지고 전체적인 일단 맥락을 한번 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본의 민족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